자, 지난 방송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당 이회영 선생 특집.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방송. 역시 뭐 또 많은 분들이 감동해 주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도 마지막까지 들으시고 또 눈물 터졌다는 분이 많으시는데. 아, 마지막에 시? 네, 마지막에 시에 낭송하신 분은 고은 선생입니다. 고은 선생이 이제 이회영이라는 시를 쓰고 직접 낭독을 하셨죠. 근데 사실 낭독한 자리에서는 별 감동이 없었어. 우리가 또 음악을 깔아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또 편집으로 마사지를 해주니까 감동이 있는 거지. 또 마지막에 이제 또 압록강 진군가가 탁 나오고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작가를 또 이번에 또 인정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녹음을 할 때 좀 그런 게 있어요. 우당 이혜영 선생에 대해서는 스토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방송을 지나면서 또 내용 자체도 좀 저희 짧게 나왔잖아요. 어떻게든 해보려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이 방송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울컥한 거야. 아닌데 뭐 독립운동가들의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고 뭐. 그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왜 자꾸 나쁜 놈들 얘기만 해서 사람 짜증나게 하냐. 좋은 사람들 얘기도 좀 많이 해다오. 그럼 짜증 날 텐데. 그 사람들은 좋게 안 끝나. 짜증나지 않나?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중에 제대로 인정받고서 그렇게 대우받으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 뭐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또 후손들께서 고아원을 전전했다고 또 그런 얘기도 했으니까. 그것도 짜증나는 이야기고. 하여튼. 아니, 그나마 독립유공자라든지 아니면 광복회라든지 이 서운을 받으신 분들 아주 일부만 지금 저희가 이제 알고 있지. 그때 당시 싸웠던 많은 무명 용사들에 대한 얘기는 저희는 모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뭐 사회가 좀 진보해 나가겠죠. 어쨌든 고은 선생이 또 신앙독을 아주 좀 온 힘을 기울여가지고 낭독해 주셔서 너무 또 감동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흉내냈던 김한란의 연설과 너무나 비교가 되네요. 자, 그러면 EJ 동정 있으면 좀 소개시켜 주세요. 예. EJ 생활역사협동조합이 총회를 합니다. 2015년 3월 15일 오후 3시 마포 아트센터 아트홀입니다. 예. 아트홀 맥입니다. 6호선 대흥역 2번 출구에서 500m 거리래고요. 보다 자세한 공지는 SNS로 또 보내드릴 거고 이메일도 보내드릴 거고요. 조합 카페, 다음 카페를 통해서 공지할 예정입니다. 총회 때 많이 참가해 주셔야 됩니다. 예. 네, 그래 절반 이상이 참여해 주셔야 뭐 의결이 돼요. 아니면 의결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의결이 안 돼요. 네, 조합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거기 출구 나오시면 거기 마포만두 있어요. 마포만두 옆으로 끼고 돌아가지고 조금 더 직진하시다가 우회전하시면은 거기에 알아서 찾아와 이 개새끼야. 박정희 도서관 있는 거 아니지? 그 동네에 박정희 도서관 있는 거 아니지? 어딘데? 광흥창? 광흥창은 아니고 대흥역. 대흥역. 아니 거긴 아니고. 아니죠? 네. 자, 그러면 시사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어휴, 이 작가. 네. 또 만만치 않을 것이란 유승민. 딱 맞추지 뭐. 아니 뭐 다들 있잖아. 뭐 전문가들 박심에 있는 이주영이 이길 것이다. 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아니 근데 박심 쪽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친박 쪽이라고 해줍시다. 네. 친박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씨발, 총동원력이 되겠어. 그런데 진 거야 지금? 이거 지금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총리, 김희정 여성교육부 장관 다 출동했어요.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과 같이 하고 있지. 국무위원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투표권이 있어. 투표권이 있는데 원래 원내대표 선거가 있는 날 청와대 국무회의가 잡혔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국무회의 가려고 그러면 투표가 안 되잖아. 네. 안 되지. 이 표가 아까워가지고 국무회의를 하루 미뤘어요. 미뤄가지고 얘들까지 다 총동원 시켰는데 져버렸네. 팍팍 긁었는데. 근데 제가 좀 놀란 거는요. 유승민이 뭐 이길 줄 생각을 했지만은 이렇게 표 차이가 많이 날 줄 몰랐어.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이미 배가 떴다. 박살난 거라고 봐야죠. 이 정도 예상은 정말 아무도 못했을 겁니다. 엄청난 표차가 났어. 우리 출동한 거야? 딱딱. 우리. 그렇게 봐야죠. 레임이라는 이름의 우리. 그렇죠. 그렇게 봐야 배 돼요. 떴지 뭐 지금. 이게 뭐냐면요. 유승민 의원 공약이 뭐냐면 국정 운영의 변화야. 이게 공약이야. 그리고 박심은 씨발 뻔하잖아. 이주영한테 있잖아. 그치. 그런데도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이거를 다 알면서도 유승민을 찍었다고 하는 것은 대놓고 그럼.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지역구에 가보면
거기 또 민심이 있잖아. 참, 이 양반들 당장 내년 총선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박심이고 지랄이고 뭐 필요 없어. 내년 총선이 중요하지 지금. 뭐. 그래서 이런 선택을 했을 것 같고. 그 등산회랑 상인회랑 이렇게 가서 한번 막걸리 한 잔씩 먹고 보니까는 얘기 들어보니까는 그럼요. 여기서 지금 잘못하면 좆되겠는데? 이대로 가면 총선에서 무조건 진다. 네. 이런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연일 하락하고 있잖아. 대통령과 같이 갈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박사 말대로 레임덕이 집권 3년 차에 벌써 쏟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럼 거죠. 이제 앞으로 어떡하냐 그러면? 탈당 소식만 들리면 이제 난리 나는 거구만. 그러니까 지금 야, 뭐 KY의 승리네 결국에는. KY의 승리인데 이게 왜 우리가 레임덕이 하냐면요. 지난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도 정의화가 당선되면서 친박이 졌어요. 네. 황우이가 패배했지. 그리고 당대표 선거에서도 서청원이 떨어졌어. 친박이 떨어졌죠. 이번 원내대표 선출에서 또 친박이 나가리 됐어요. 이러면서 완전히 당은 비박이 잡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친박 쪽에 선수가 없긴 없다 근데. 아니 서청원이 근데 웬 말이냐? 언제부터 유승민이 비박이었다고 자꾸 유승민을 비박이라고 얘기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원조 친박이고 김무성은 뭐 친박 아니었어? 근데 이제 자기랑 이제 거리를 지금 두고 있고 대통령은 자기한테 충성을 다하기를 원하는데 유승민 김무성이 계속 반기를 들었잖아. 유승민이 뭐 청와대 얼라들이라고 그랬는데 청와대 얼라들이 있다고 하냐고. 아니 뭐 신당도 마봉님 떡볶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옆에 종점도 있고 정거장도 있고 다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리고 뭐 지금 원조 친박은 또 뭐야? 지금 이 순간 미소를 지을 사람이 한 명 있네. 네. 누구? 이준석 씨.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어쨌든 이 대통령이 지지율을 회복할 방법은 하나 있어요. 뭐야? 문고리 3방 내보내면 돼.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설날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설날 전에 대통령이 액션을 취합니다. 인적 쇄신 액션을 취해요. 김기춘을 내보낸다든가 그런 식의 액션을 분명히 취할 거야. 뭐 새로운 장관 몇 명 교체한다든가. 왜? 사람들이 다 이제 서울에 내려가면 뭐 얘기해? 대통령이 지랄 얘기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액션을 취해줬는데 문고리를 못 잘라. 그러니까 김기춘을 내보내고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근데 그렇게 해봐야 문고리 3방을 가만히 냅두면 대통령 지지는 절대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걸 대통령이 알아야 한다. 정치에 별로 관심 없으신 분들도 박근혜 대통령 덕분에 문고리 3인방이 누군지를 다 알아요 이제. 그러면 아니 몰라도 문고리 3인방 십상시가 누군지 몰라도 그네들이 있다는 건 알고 있어 국민들이. 그렇지. 뭔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대통령이 저 뒤에 뭐가 있다. 이렇게 조종을 하고 있다라는 뭐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뭐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대통령께서는 그 배신자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그런 것 때문에 뭐 박 대통령 자서전에도 있었어. 그럴 수가 있냐고. 그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들이 다 아버지 곁을 떠났다고 나중에 또 뭐 김영욱 또 김재규 결국은 다 배신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 죽음도 배신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신자 트라우마가 아주 뼛속 깊이 각인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신을 아주 싫어해. 그러니까 유승민, 김무성 아주 싫어하잖아.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결과가 나와가지고 지금 당은 이제 비박이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잡았는데 네. 이렇게 됨으로써 말이죠. 김무성 대표가 이제 자기의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말이다 이러면서 직격탄을 날렸죠 대통령한테. 대통령이 했던 말을 정면으로 반박을 그렇죠. 했네요. 또 유승민 원내대표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말이라고. 이건 뭐냐? 지금까지는 청와대 오다 내려오면 당에서 그냥 거수기 노릇했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무성도 꼼짝도 못했죠. 뭐 개헌 얘기 한마디 했다가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니까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그랬잖아.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당 중심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그런지 개헌 얘기도 또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예, 있고. 예. 아니 근데 이제는 법인세까지 건드릴 수도 있다는 식의 얘기를 유승민 원내대표 당선자가 했어. 이거는 근데 또 다 다르게 봐야 돼요. 그거는 법인세 문제는 유승민, 최경환, 또 김무성 다 달라요. 그러니까 유승민 혼자서 이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유승민의 개취야? 그렇죠. 그러니까 유승민이 안보 이쪽으로 상당히 보수인데 경제하고 복지 쪽에서는 새누리당에서는 나름 굉장히 진보적입니다. 뭐 그런 얘기 예전부터 나왔었죠. 시간이 달라요. 그러니까 최경환하고 왜 같은 미국에서 위스콘신인가 씨발 라바린가 공부했잖아. 야, 이 새끼야. 무슨 미국에 있는 멀쩡한 학교로 왜 씨발 욕을 하고 지랄이야. 달라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아마 이것 때문에 계속 부딪힐 겁니다. 오늘 말이죠. 이 문제 때문에 오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말입니다. 이상한 얘기를 했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전국 최고 경영자 연찬회에서 김무성 대표가 특강을 했는데 말이죠. 네. 뭐라 그랬냐면 복지 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진다. 나태가 만연하면 부정부패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부정부패가 그렇게 심했는데 언제는 복지 제대로 돼서 그랬나? 그래 이것은 국민을 아주 그냥 개호구. 개호구 정도가 아니고 어디 저 조선시대의 노비를 하는 거지. 야 니들한테 잘해주면 니들은 게을러 빠져가지고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OECD에서 우리나라가 복지 지출하는 그 GDP 비율이 꼴찌라며. 꼴찌입니다. 이게요. 2012년도에 GDP 대비 복지 지출이 28개국 중 27위였어. 요. 멕시코 이겼거든? 2014년에 드디어 꼴찌를 했습니다. 이렇게 꼴찌를 했는데 여기에 복지 과잉이 웬 말이야. 꼴찌인데 복지 과잉이 어디냐고. 그리고 10% 두 자리가 안 됐거든요. 이번에 겨우 10% 끌어올린 거예요. 정말 아주 채물었습니다. 채물었어. 이랬는데 지금 이거 복지 과잉이라고 주장하고 오늘 조선일보는 또 군불쑥 떼더라고. 뭐라고? 한국식 복지가 필요하다. 얼마 만에 뭐야? 듣는 한국식이야. 그렇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식 민주주의 해야 된다 그랬어. 야 씨발 민주주의 한국식이 어디 있고 프랑스식이 어디 있고 미국식이 어디 있냐? 어? 씨발 무슨 레시피요? 그러니까 한국식 민주주의는 저기 뭐야 중앙정부부 끌고 가고 물고문하고 빠따로 존나 때리고 하면 그게 한국식 민주주의냐? 그치. 한국식 복지는 그러면은 서민들한테 담배값 걷어가지고 또 딴 데다 쓰고 뭐 그리고 쥐어짜고. 그 법인세 같은 거 적게 해가지고 낙수 효과도 안 나오게 하는 게 한국식 복지요? 애들 밥 먹이면 안 되고 그게 한국식 복지요. 그러니까 슬슬 지금 조선일보에서 군부를 떼고 있고 김무성 대표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최경환 부총리도 같은 생각 아니야. 이렇게 간다는 얘기에서 굉장히 이건 문제점이라고 있다고 보고 믿을 거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밖에 없는데 어떻게 될지 조금 이거 다들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유승민을 믿는다는 얘기가 나오면 어떡해. 아니 그러니까. 근데 한국식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OECD 딴 데 비교하면은 우리나라 복지 예산이 굉장히 낮다는 걸 알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름 상황에 맞는 복지를 해야 된다는 식의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국식이라는 얘기가 또 나온 게 아닌가. 역시 조선일보다 뭐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문제는 돈이 없으니까 정세를 할 수 없고 돈이 없으니까 이제 복지를 축소하겠다. 혹은 이제 선별 복지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복지 축소는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나라도 복지 제도를 빠꾸 하는 것은 이건 나라의 발전을 돌리는 거죠. 돌리는 거고. 원래 있는 거를. 민심도 장난 아닐걸요? 그럼 내년 총선이 앞에 있는데 복지 빠꾸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발음 잘해 이 새끼야. 그러면 복지 빠꾸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선별적 복지로 간단 말이야. 네. 그 얘기 나오지. 뭐, 이건희, 뭐, 손자도 왜 밥을 공짜로 먹이냐. 이게 분명히 그 얘기 나와요. 그게 이제 선별적 복지거든? 그렇게 하는데요. 이거는 뭐야. 이 새누리당, 지금 집권당 사람들이 복지의 개념을 모르는 거지. 복지는 골라서 주는 게 복지가 아니에요. 네. 보편적인 게 복지입니다. 그렇지. 아니, 씨, 우리 중학교까지, 무상교육 아니에요? 네. 그것도 무상교육이고 뭐야. 무상교육이라고 하지. 의무교육. 의무교육이지. 그러면, 이거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인데, 누가 이건희 손자가 저 중학교 가는데 공짜로 다닌다고 뭐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요.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안동 부자들인 이 작가나 청호동 살았던 저나 똑같이 누리는 게 복지예요. 만약에 선별적 복지가 되는 순간에 그거는 복지가 아니라 적선이 돼버려요. 그렇지. 그러니까 복지를 내가 뭐 베푼다는 걸로 알고 있다니까. 병신 그 같은 얘기를 것들이. 반대로 얘기하면은 국민들 가운데 조금 취약계층들을 거지 새끼들로 본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복지의 개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나라의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말이 됩니까? 아니 세금 낸 만큼 뭐 달라고 그 얘기 아니야. 그럼 세금은 존나 잘 걷어가면서. 그러니까 돈이 없다 그러면 내년 총선도 있고 해서 뭐 증세하기 부담스럽다 그러면 법인세 돌리라고 37조 원 씨발 깎아준 거 돌리라고. 답답해 죽겠네. 미치겠네 진짜. 37조 원 하면 증세 안 해도 되잖아. 아니 그러면 욕도 안 먹고 증세 부담된다 그래놓고 말이죠. 직장인들 소득세를 왜 자꾸 땡겨가나? 우리 지갑을 지금 짜고 이 있어요. 사람들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소리 자꾸 하고 있어. 근데 유승민 원내대표가 딱 이 작가 했던 얘기 하더라고요. 복지를 되돌릴 수는 절대 없다. 복지를 후퇴시키는 경우는 세상에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내가 참 유승민을 응원할 때가 있다니 진짜. 그럼 어쩌면 전략적인 거 아닐까? KY가 그러니까 무성과 유승민이 투트랙으로 가는 거야. 유승민이가 부족한 거 땡겨주고 김무성이는 어쨌든 앞에서 개소리를 하지 말고. 중앙일보야? 중앙일보야?
이런 와중에 말이죠. 또 우리 박 대통령은, 박 대통령이 정말 생각이 있으신지, 저 뜬금포를 날렸습니다. 뭐라고? 골프. 골프 갑자기 싫어지고! 세금 얘기하고 자빠졌는데 골프를 갑자기 왜 뜬금포를 날려? 정말 뜬금없지 않습니까? 저기 세계대회 열리는 거에 명예위원인가 명예회장이야. 본인이. 네, 명예회장이라서. 그 원래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데, 개최국의 대통령이 이제 회장을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지 말이지. 갑자기 설마 그랬겠어요? 원래 박 대통령이 골프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았어요? 그렇지. 긍정적이지 않았어요. 골프 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막 이러고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말만 해도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골프를 못 치지, 고위고 공무원들이. 그치. 밑보일까봐. YS는, 우리 또 영삼이 형은 또 화끈하게, 골프 치지 마! 바로 이랬거든. 근데, 우리 그네는 그건 안 되고. 나 싫어해요.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말이죠. 골프 활성화를 지시했는데, 더 웃긴 거는, 박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자마자, 하루 만에, 골프 활성화 대책을 정부가 마련한다고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정부의 이 정책의 투명성이란 건 어디가 있는 겁니까? 어디서 찾아야 되는 겁니까? 대통령 한마디 했다고. 대통령 뇌에서 찾아야지. 참.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면 나쁜 사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골프 활성화라는 게 뭐 있겠어요? 세금 깎아주는 거야. 에? 그치. 그렇지. 그게 골프 활성화야. 거기서 또 깎아줘? 사치세니 그런 거 그렇지. 있을 테니까 골프채라든지. 개별 소비세, 재산세, 그 골프장에 있는 거. 네. 그걸 깎아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얘기한 거야. 지금 한국 골프장이 비싸니까 해외로 나간다. 그러니까 세금을 깎아줘가지고 한국에서 치게 해야 한다고. 잘하고 앉았네, 진짜. 아유, 난 참. 지금 골프장 때문에 다른 건 다 당연한 얘기들이니까 그렇다 치고 환경 파괴는 생각 안 하나? 그러니까 맞아. 4대강에 이어서 4대 골프장 그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 대한민국 8도 금수강산을 전부 골프장으로 장식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닌가 걱정돼요. 우리 강산 푸르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서 녹색이야, 녹색은. 전부 해저드 만들고 러프 만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골프 치는 사람이 그 세금 몇 푼 그게 아까워가지고 더 치러 가고 그럽니까? 그거 아닐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럼 그럴 수 있다 쳐. 외국 나가면 존나 싸니까 외국 가서 칠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해야 되냐고. 이 상황에. 그렇지. 이 상황에 지금 그 얘기를 증세 문제로 지금 나라가 난리가 났는데 의료보험 부가체계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이 상황에 골프 활성화 얘기를 툭 던질 수 있냐 이 말이야. 예전에 숙자형 생각난다. 회는 삼식이회가 맛있죠. 갑자기 얘기해가지고. 그치. 존나 개뜬금포 아니야. 저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이제 해외로 이제 나간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성매매 이제 못하게 해가지고 많은 남성들이 해외로 나가잖아. 야, 이 개새끼야. 뭘 갑자기 그걸 들고 나와, 이 개새끼야.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근데 그럴 가능성 난 있다고 봐요. 그래요? 충분히 지금 지지율을 돌리기 위해서 공안부들을 활성화시키면서 당근도 줘야 될 거 아니야. 3S 정책 아니었어? 그런 거 아니었어? 근데 성 쪽 관련해서는 항상 이 풍선 효과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걸림돌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자였지 참. 네. 그게 뭔 상관이야?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네가 자기 아버지 그런 거 보고만 자랐는데 뭘 얘기하고 있어. 그냥 잡혀가려고 진짜 작정했지 마. 사실인지 모르지. 그냥 생각이 났다고요. 아니야,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일본에도 그 여성들도 많이 가잖아. 일본으로 가고 LA도 가고 해서 나라 망신 시키고 있잖아요. 네. 원정 성매매. 그런 게 또 생각이 그냥 낫다 이 말이지 뭐. 그냥 낫다고 생각해. 너 요새 욕구불만 있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 방송은 2월 5일에 녹음되었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당 얘기를 해야 되나? 우리 야당. 뭘 하게. 정말 이전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야, 저 봤거든요. 네. JTBC 뉴스룸. 네. 야, 난 지원이 형 저 정도인 줄 몰랐어, 솔직히. 지금 아니, 말이죠. 인성한 작가 드라마보다 막장이야. 전투력을 아무리 당대표 경선이지만 왜 거기다 총질을 해? 실제 이인영 후보가 확 올라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박지원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들은, 심하게 노망까지 표현하더라고요. 노욕도 아니고, 노망는 게 아닌가, 이런 표현도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완전한 개싸움입니다. 이전 투구고, 박지원 의원이 지금 약간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네거티브를 하는 게 아닌가. 사실 불리한 후보들이 네거티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 얼마 전 선거도 기억나지만, 정몽준 후보가 끝까지 네거티브 했잖아. 자기가 불리하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네. 근데 네거티브가 나한테 표가 되지 않아요. 나한테는 안 와. 그치. 근데 왜 저렇게 하냐?
아예 이 판을 개판으로 만들어서 아사리판 내는 거지 그냥. 이게 사람들이 투표를 안 하게끔 만드는 거야. 그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지금 자기가 불리하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 이겨가지고 박지원 의원이 뭘 전리품을 얻으려고 지금 이런지 저는 좀 이해가 지금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그 뒤에 뭐 언론에 나온 거지만은 동교동계에 그 소리가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으니까요. 아니 뭐 동교동계에서 뭐 지원을 하는 걸 하는 건데 아니 그렇죠. 사실은 계속 친노 그러잖아. 근데 나는 박지원 의원이 그러면 안 된다고 보는 게 박지원 의원도 친노라고 공격당한 적이 있잖아요. 그럼요. 이것 때문에 네. 손해본 적이 있잖아. 네. 그런데 자기가 이걸 가지고 또 친노라고 공격하면 어떡하냐고 말이야. 그러면서 박지원은 계속 친노가 당을 장악하고 실제로 장악하고 있다 그랬어. 그러면 박지원은 이 선거에 나올 필요도 없어. 무조건 그치. 문재인이 되는 거예요. 왜? 자,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당원 대의원 75%, 일반 여론조사 25%죠. 일반 여론조사는 문재인이 당연히 앞서잖아. 앞서고 당도 지배가 됐다며. 근데 박지원 말대로 당도 지금 문재인이 다 잡고 있으면 이거 뭐 못하래. 씨발 전부 다 문재인이 잡고 있는데 네. 뭐하러 선거를 하나? 무조건 문재인이 이기지. 그런데 막 이 당원 대의원 거의 모두가 어디예요? 다 호남 출신이지. 호남 사람이 잡고 있어. 그리고 대의원 누가 임명합니까? 국회의원들이 임명하잖아. 그러면 당연히 이게 지금 호남 국회의원들이 가장 많고 박지원이 당연히 유리하지. 유리하지. 이걸 갖고 그럼 자기가 뭐 친노가 당을 장악했다고 증거가 어디냐고 다 증거 장악했다는 증거가 앞뒤 말을 안 맞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 내가 다른 거 가지고 공격하는 건 괜찮아. 예를 들어서 이번에 원래 지금 정해져 있는 룰을 예를 들어 바꿨다. 그러니까 문재인 측에서 뭐 얘기해서 바꿨다.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친노 가지고 일하는 건 정말 치졸한 짓입니다. 진짜. 비열한 거지. 사실이 아닌 거니까. 새누리당에서 하던 짓거리를 그대로 갖고 와갖고 자기 집에다 총질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응? 그런 얘기도 있더라. 박지원이 문재인에게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라는 그렇지. 얘기도 있더라. 아니 그래서 제가 정말로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 마지막 역할 잘하시는 거긴 한데 겉으로 보여준 게 그게 아니잖아. 그건 개소리고요. 저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선거 끝나고 대통령 2012년 선거 끝나고 나서 문재인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해라라고 한 거예요. 이따구 꼴 날 줄 알아가지고 앞으로 문재인 의원이 지금 대표된다고 해서 안 그럴 것 같아요? 계속 쳐흔듭니다. 옛날 저 노무현 후보 흔드는 것처럼 똑같이 흔들어요. 나중에 정몽주를 데려왔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차라리 그렇다면 킹메이커 노릇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근데 제인이 형이 많이 늘었더라. JTBC 뉴스룸 그 3자 토론하는 거 보니까 이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예전엔 굉장히 어눌했었잖아요. 근데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말씀도 잘하시고 아니 그러더라고. 그분은 처음에 첫 등판이 대통령 후보였잖아. 어. 너무 우리가 어쩌면 정치인 문재인에 대한 너무 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우리가 그런 지금 이 박사 말한 그런 만족을 느낄 수도 있어요. 점점 강해진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문재인 아직 멀었어요. 뭐 아직도 그 초선 의원 티가 너무 나고 주위 참모들이 너무 바보 같아. 갖다 써. 아유. 이제까지 갖다 써! 안 가, 씨발. 내가 그 아사리판에 왜 들어가나? 그럼 하나 확실한 거는 박지원은 절대로 페이스메이커는 아니다. 그리고 저는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대세는 지장이 없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많이 뭐 박지원을 많이 쫓아오긴 쫓아왔겠지만 대세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박지원 의원은 이렇게 하면 할수록 더 손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근데 문제는 야당의 지지율이 지금 반등해서 올라갈 기회인데 그런 아사리판을 보여준 덕분에 야당에 대한 실망감도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사실 많이 올라갔거든요. 문희상 체제 출범하거나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간 상태인데 지금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될지 그 점은 걱정이 되고 뭐 지금이야 뭐 싸우고 있으니까 분당이나 어떻게 얘기하고 나와 있지만 정말 졌다고 해서 분당하면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진짜 짓이고 아사리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짓이고요. 아니 김대중 노무현 그 6글자가 의미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민주당이 모르나?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뭐 29%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파트너로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나온다고 보고 새정치민주연합 파트너가 아니었으면요 20%도 안 나왔다고 저는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주 행운아야. 이런 야당을 파트너로 두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떻게 당대표 선거가 저기 원내대표 그거보다 더 주목을 못 받아. 그러니까 에휴. 제목 제대로 뽑았더라. 야당 할 말 있습니까? 그래요. 뭐 저희도 야당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없습니다. 안 하고 싶어요. 예. 어쨌든 28 전당대회. 뭐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뭐 결정 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다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진짜 짜증나는 그런 뉴스인데요. 강남
수소 S 아파트 주민 100여 명이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11시에 오전 11시에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답니다. 이 사람들이 이유는 뭐예요? 항의 집회를 이유는 인근 세곡 이지구에 보금자리 주택이 최근 들어섰는데 거기 학생들이 강남 수소 S 아파트 지들 자식들이 다니는 학교에 같이 배정돼서 대왕중학교에 같이 다닐 수 있다고 그걸 반대해갖고 교육청에 와서 100여 명이 데모를 했습니다. 님이 개쇼 확 그냥 미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냐고? 나 임대 아파트 사는데 씨발 뭐 어쩌라고? 이 동네 이런 터가 안 좋은가? 이 씨발 이게 한 25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기가 수서동에 맨 처음에 아파트 들어갔을 때 수서 4단지 그리고 수서 1단지가 있었어요. 근데 수서 4단지가 40평이야. 수서 1단지가 11평짜리 그 임대 아파트야. 여기는 생활보호 대상자. 그랬더니 이 중간에 초등학교 하나 있는데 여기 보내는 것 때문에 4단지 주민들이 1단지 애들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항의를 했어요. 이 씨발 동네 터가 개판인가? 못들하는 거야 진짜. 학부모들이 교육청에 와서 항의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곡 이지구 학생들까지 받기 시작하면 과밀 학급이 돼서 대왕 중에 학업 여건이 나빠질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구랍니다. 네 저기 대모초등학교 학부모 위원장이란 양반이 무슨 얘기했나 읽어드릴게. 이곳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아이를 키우기 좋아서 온 사람들인데 아이를 키우기 좋은 곳으로 온 사람들이란 얘기했죠.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결국에는 자기들 애들 교육 좋은 여건 쫓아가지고 와서 여기 아파트 샀는데 돈 없는 놈들 때문에 안 되니까 니들이랑 같이 살 수 없다 그런 얘기 아니야?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예전에 이 작가가 얘기했던 목동 아파트 때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고요. 자랑이다. 애들 교육 잘 시켜가지고 이사까지 다니고 아주 잘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대왕중 신입생 학급당 인원수가 31명입니다. 그 세곡중 애들까지 받아가지고.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이 목표로 잡고 있는 서울시내 중학교 학급당 인원수가 32명이에요. 목표보다 적어. 그러니까 대왕중 부모들 이렇게 말하는 구라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설득력이 떨어지지. 그러면 뻔한 거야. 이 박사 말대로. 나 우리 애를 가난한 애들이랑 같이 공부 못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나는 돈 많아서 강남까지 이사 왔는데 저 가난한 애들이랑 같이 걸리기만 해 아주 그냥. 존나 저렴하다 진짜 인간들. 나 만약에 결혼해서 임대 아파트 사는데 내 새끼한테 그러기만 해 진짜. 아우. 이거는 이런 부모들 애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고 자라겠습니까? 예? 진짜 엄마 그럴 거 아니야. 야 그쪽 저기 어디야 세곡동 애들이랑 놀지 마. 그러겠지. 걔랑 친구하면 안 돼. 그러겠지요. 애들이 뭘 배우고 자라겠냐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저런 아저씨랑 놀지 마. 저 아저씨 임대 아파트 사는 아저씨야. 근데 알고 보니 이 박사. 씨발 뭐 어쩌라고 그럼. 이 박사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강남으로 갔어. 와이프가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하나? 나? 헤어져야지. 결혼을 했는데? 아니 그러려면 애를 왜 낳아?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애 키우려고 애 낳았어? 알겠습니다. 다 나온 모습 지켜보겠습니다. 절대 안 돼. 만약에 그런 여자면 내가 결혼 안 해. 알겠습니다. 그렇지. 근데 결혼하고 나면 또 바뀔 수도 있잖아. 그래서 결혼이 힘들어. 근데 기본적으로 원칙이란 게 있고 정의란 게 있잖아요. 상식이라고 하죠. 상식이란 게 있고. 애 대학 좋은 데 보내서 이 박사 꼴라면 그게 뭐가 좋아. 애가 올바르게 크는 게 중요하지. 이게 올바른 모습이냐고.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걸로. 페리스 힐튼이잖아. 네. 그 남동생이 말이야. 그 20년형 받게 생겼다며? 조현아랑 똑같은 행동을 해가지고. 아, 그래요? 비행기에서 지금 박살났습니다. 아, 진짜? 그래서 20년 받게 생겼어요. 아, 그래요? 지금 자수했는데, 이대로 혐의가 적용되면 20년형에 처해진답니다. 미국은 또 야자 없잖아,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 건 미국을 본받아야 돼? 근데 우리 현아 씨는 3년. 구형을 3년 받았지. 구형 3년이면 모르는 거예요, 아직.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집행유예 2년으로 나옵니다. 판사요? 네가 판사야? 판사야! 봐봐, 나중에! 집행유예 2년이라니까. 이 새끼 요 며칠 좀 맞추더니만 이제 아주 그냥. 적주를 탔어, 이제! 이게, 페리스 힐튼 남동생이, 승무원들에게,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막 지랄했고, 특히 말이죠, 승객들에게, 소장몽이라는 단어를 썼답니다. 이 하찮은 것들. 갑자기 정몽준 씨 아들이 생각나네. 야, 20년형.
좋댔다고 봐야겠네요. 사실은 페리스 힐튼도 박살났거든. 우리가 페리스 힐튼은 상속녀라 막 그랬잖아. 얘네 할아버지가요, 지금 전부 다 저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어. 좋댔네, 너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페리스 힐튼아. 그래도 뭐,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죠. 아니,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이나 그래, 부자들 맞아요. 걱정하는 네, 거야. 맞아요. 그래도 조금, 야, 할아버지의 훌륭한 선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야, 너는 빚 갚는 거 걱정하고 지금 이사하는 거 걱정하는 마당에 뭔 페리스 힐튼 걱정이요. 그러니까, 빚이 너무 많아. 자, 그러면, 시사 문제는 거기까지 하고, 네. 우리 이회영, 우당 이회영 선생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요, 우당의 일가가 600억을 들고 만주로 가서 경학사 만들고 막 했지 않습니까? 네. 농지 개간하고 그러면서 돈을 다 써버렸어요. 돈 쓰면서 정말 어렵게 만주 생활을 이어갔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죠? 네. 그 뒷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회영은 경학사의 부속기관으로 신흥강습소를 설치합니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신흥무관학교. 그렇죠. 그렇게 다 되는 겁니다. 신흥강습소는 본과와 특별과 두 과정이 있었는데요. 본과는 보통 중학과정. 그러니까 뭐 우리 이 흔히 일반 학교? 공부하는 거였고, 특별과는 군사학을 전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신흥강습소의 교주라 그러니까 이상하네. 교장 정도 되겠네. 교장도 따로 있어요. 이사장? 소장? 말든. 자, 교주는, 그러니까, 종교 교주 말고. 학교 주인. 교주는 이석영이 맡았고요. 교장은 이상용이 맡았습니다. 신흥강습소의 주 목적은 독립군 간부 양성이었습니다. 그러니 학교 이름은 당연히 신흥무관학교로 하는 게 옳았습니다. 그러나 이회영은 신흥강습소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목적이 독립군들의 양성을 목적에 둔 이상 마땅히 그 명칭을 신흥무관학교로 해야 할 것입니다. 허나 중국 관청과의 입장이 있고 중국 관원들을 사주하는 외놈들의 마수가 있고 갈수록 늘어나는 밀정들의 침투 같은 것을 고려해 단순한 교육기관인 것처럼 하기 위해 신흥강습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육군사관학교가 신흥강습소의 후신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예, 이 정도면. 그러니까 중국에 좀 눈치를 본 거죠. 그리고 네. 다 그놈 밀정들, 예? 세작들! 세작들이 그것 때문에 간판을 일단 이렇게 단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교과도 만들었습니다. 이 교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했지? 여러 군데서 아마 틀어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왜 독립군가 있잖아. 예전에 약산 김원봉 때도 나왔었고요. 한 여러 번 나왔습니다. 네, 왜? 신대 한국 독립군의 백만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을 네가 아느냐, 3절 2천만의 우리 동포들, 이게 있지 않습니까? 나가, 싸우러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군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 요거랑 똑같습니다. 의미, 가사만 달라요. 자, 이렇게 교과를 만들었다는 것은요, 이제 결속력을 높여주는 거죠. 네. 이번에 말입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대표께서. 네. 단가를 만들었다. 마지막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마지막 당의 선물이라고 단가를 만드셨다는데. 그럼 언제 그런 거 부르나? 이거 이제 전당대회 전에 원래 불러. 전당대회 전에 부르는데 이 가사가 좋더라고. 가사도 직접 썼는데 가사 내용은 이제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자야. 그리고 이제 분열하지 말자. 그러니까 문희상 의원이 많은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분열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사실 그 단가가 그전에도 있었잖아. 민주당에 있었는데 안철수 정당이랑 합치면서 단가가 없어버렸거든요. 없었는데 다시 이제 만들었는데 이 단가처럼 단가의 가사처럼 새정치민주연합이 분열하지 말고 조금 단계를 보였으면 합니다. 자, 1912년 7월 21일 드디어 천하요새라고 불리는 합리하의 신흥무관학교 신축 청사를 완공했습니다. 신흥무관학교는 동포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학교의 제1회 졸업생이자 교관이었던 원병상은 그때의 기억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삽과 괭이로 고원지대를 평지로 만들어야 했고 내왕 20나 되는 좁은 산길, 요구가 험한 산턱 돌산을 파뒤져 어깨와 등으로 날라야만 하는 중노였겠지만 우리는 힘드는 줄도 몰랐고 오히려 왕성하게 청년의 노래로 기백을 높이며 진행을 시켰다. 이 학교를 만드는 과정에 학생들이 또 열심히 학교를 만들고 그랬단 얘기네. 그렇죠. 이게 제가 천하요새라 그랬는데 다 이제 산으로 이루어졌고 이렇게 하게 되겠죠. 거기를 다 깎아서 평지 만들고 거기다 교실도 지을 거고 연병장도 지어야 되고 할 게 많잖아요. 할 게 많잖아요. 다 이제 다 손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신흥강습소가 만들어졌다는 소식이 국내에 알려지자
구국의 뜻을 가진 젊은 청년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김산이었습니다. 우리가 백회 특집에서 했던 예. 김산. 김산 특집에 했던 내용을 착착 들어볼까요? 아까 이 작가도 얘기했지만 중국 공산당의 명령이었습니다. 조선 공산당 만주 총국을 중국 공산당과 결합시키라는 임무를 맡은 겁니다. 한 나라에는 한 당만 있어야 된다는 원칙이죠. 김산도 혁명의 길이 조선 독립의 길이라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흔쾌히 중국 공산당의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만주에서 돌아온 김산은 아직 그를 잊지 못하고 있던 제수경과 재회를 하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둘이 사귀게 됩니다. 제수경은 첫사랑 안동식 장로의 딸, 또 등채원과는 달랐습니다. 10대 소녀였던 그들과는 달리 제수경은 20대에 성숙한 처녀였고. 그럼요. 아이고야. 이게 다르지. 10대랑 20대 확연히 다릅니다. 네가 어떻게 알아, 이 새끼야! 위험해, 이 새끼야. 그리고 신념과 사상이 인텔리 축에 속한 사람이었죠. 10대가 10대들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20대에 좀 더 이제 많은 학식을 배운 사람이 10대와 비교했을 때 더 낫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첫사랑하고 또 그 군인 간호 장교로 있었던 간호 그 대원으로 있었던 그 친구하고는 어떤 정치적 혁명 이런 이야기 사상을 잘 이야기 토론 이런 게 안 되잖아. 그냥 그 가까이만 있었던 거고. 근데 이 재수경하고는 된단 말이야. 이게 더 큰 거야. 이 이야기 통하잖아. 이제 이 나이 되면은 근데 나는 요새 생각해 보니까 그냥 나 이제 현재 스코어 이해해주는 사람이 최고인 것 같아. 그럼요. 이제 말 통해야 하고 돼요. 그리고 지방으로 강의하러 다니고 그러는 상황을 이해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사실은 정치적 신념도 다르면 또 살기가 어렵지만 그런 애들 교육 철학이나 이런 것도 다 다르면 그럼요.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 들어봤고요. 앞으로 저희는 신흥 강습소로 하기도 하고, 신흥무관학교로 부르기도 하고, 막 섞어서 부르겠습니다. 네. 이회영을 따라왔던 집안의 노비들도 신흥무관학교의 독립군으로 받아들여서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행동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신분사회에서 오래 살며 몸에 붙은 나쁜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이회영 집안의 노비 출신인 홍흥수는 이회영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예전 노비 숫가에 나와서 길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홍서방 이것 좀 해주세요 하면 늘 마님이 자동으로 나온 거야 이거. 그러니까 그런 홍순에게 이회영은 심하게 꾸지람을 했다고 합니다. 길게 대답했다는 게 이런저런 중언부언을 많이 했다는 게 아니라 예이 뭐 이런 거 있잖아. 여보게 윤서방 예이 많이 그게 뭐에 이렇게. 붙은 거야. 예. 그래서 뭐라고 꾸짖었느냐? 이제는 종의 신분이 아니라 독립군으로서 독립을 위한 일로 노비의 습성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데리고 있던 종이었지만 이제는 아니다. 동등한 위치에서 이제 그 노벨을 인정해 주는 거였습니다. 자, 시간이 흐르면서 강습소 운영에 커다란 위기가 닥칩니다. 뭐 때문이겠어? 옷가네가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돈이 없는 거죠. 자급자족을 하던 농사는 흉작으로 여의치 않았고요. 강습소 운영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습니다. 힘들죠. 이회영 일가가 가슴 아파. 예. 충분히 이회영 예. 선생의 마음을. 예. 자, 이회영 일가가 가지고 온 거금은요. 강습소 땅을 사고 교사를 신축하고 먹고 입고 하는데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백방으로 수소문해봤지만 국내에서 돈을 모금하는 것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이때쯤 수원에 사는 동지 맹보순호부터 조선 총독부가 이회영, 이동영, 이시영, 장유순, 김형선 등을 체포하거나 암살하기 위해 비밀리에 형사대를 만주로 파견했으니 속히 피하라는 전갈이 당도했습니다. 이를 놓고 의논한 결과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이상설에게 한동안 의탁하는 게 좋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이에 이동영 등은 블라디보스토크로 떠났고 이시영은 봉천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우당은 정면 돌파를 선택합니다. 국내로 오히려 귀국을 결심한 것이죠. 호랑이 아가리로 직접 들어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위험하다고 일신을 피해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으니 오히려 조선으로 들어가서
모금운동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게 말이 쉽지 쉬운 겁니까? 잡으러 온다는데 거기에 다시 거꾸로 들어가는 본진으로. 아니 난 들어갈 거야. 거기서 독립운동 자금 모금할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쉽지가 않죠. 아무리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래도. 이거 등장미치 아니라 적는 승부 아니야. 그러니까 법의 아가리에 들어간 거니까. 자, 조선으로 비밀리에 돌아온 이회영은 2년 남짓 독립자금 모금 운동을 벌입니다. 그러나 선생의 뜻대로 일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정규의 증언을 들어봅시다. 국민들의 생활 실태는 일제 합병 후 급격한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파산 지경에 있었으며 더욱이 국간이 민족이니 하는 의식을 지니고 망국의 원한을 느낀 사람들은 예외 없이 곤궁에 빠져 있었다. 당시에도 경제 능력을 가진 자들은 다만 친일과 그런 추세 무리가 아니면 매국 역적이며 또는 적의 위압에 놀라고 떨었던 수전노뿐이었다. 그러니 그런 형편 속에서 선생이 운동비를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자, 이회영 선생이 직접 독립자금 모금 운동을 벌이러 조선으로 들어왔습니다. 실패했죠. 이후에도 여러 명의 특사를 조선으로 들여보냅니다. 독립자금 모금해서 좀 갖고 오라고.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정규의 증언이 우리나라 현재 상황하고 매우 비슷한 것 같아. 급속한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데 망국의 원한을 가지고 있거나 국가나 민족이나 정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공궁에 빠져 있고 그렇죠. 그리고 경쟁 능력을 가진 자들은 저쪽 편 아니면은 뭐 다 그런 역적들 뭐 시발 역사가 반복이 되고 있어. 정말 비슷한데? 예. 뭐 원래 그런 거죠. 뭐. 역사는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던 중 1915년 8월 선생은 일경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왜 만주로 건너갔나? 만주에 노는 땅이 많다고 하여 농장 개척을 위해 떠났다. 경학사라는 걸 만들었다는데 뭘 하는 곳인가? 아이 경학사 한자 몰라? 응? 농업과 학업을 권장한다는 뜻 아니야. 다구산 아래 무관학교를 설립했다는데? 아이 누가 그딴 소리에 그런 거 없어. 구한말 해상군대 장교들 모아서 병설을 가르치고 전설을 훈련한다는데? 학생들 체육교육하는 거다. 왜? 심신단련 시키려고. 그럼 조선에는 왜 다시 왔어? 아니 내가 만주에서 듣자고 하니까 도적놈의 무리가 선영의 산소에 나무를 막 베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길래 조상 산소에 성묘도 하고 절도 좀 드리고 동기 자매 친척도 좀 만나고 그렇게 겸사겸사 들어왔소이다. 왜? 문제 있어? 이상설의 소식 들었지? 아니 블라디보스토크 간 친구 얘기를 어떻게 듣나? 이상설이 회에서 무슨 하나? 아이 몰라. 당신이 독립운동을 한다는 이야기 들리던데? 이 사람이 큰일 날 소리 하네. 독립운동이라니. 이게 뭔 말이야. 내 소원은 큰 부자가 되는 거야. 선생님, 저도 큰 부자가 되는 게 소원입니다. 일본 경찰은 뚜렷한 증거가 없이 명문가의 자제였던 그를 무턱대고 붙잡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체포한 지 3주 만에 석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생에 대한 감시는 한층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 얘들이 왜 풀어줄 수밖에 없었냐면, 일제가 계속해서 조선 민중들한테 뭐라고 세뇌시켰냐면, 지도층 인사, 양반 출신, 절대 안 움직인다. 관료들, 이런 사람들은 독립운동 안 한다. 니들 무식한 니들만 하는 거야. 이렇게 선전을 했단 말이야. 근데 명문가의 자손! 야, 그럼 큰일 나잖아? 명문가 자손이 독립운동에서 지들이 잡고 있다면 큰일 나잖아? 예. 그래서 풀어줄 수밖에 없었어. 뭐 증거도 없었고. 지금이랑 정말 비슷하다. 1918년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회영은 고종을 국외로 망명시켜 일제의 불법성을 고종의 입으로 직접 알릴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고종의 사망으로 이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1919년 만해 한용우를 만나 독립운동가들의 비밀리에 만세운동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을 본 이회영은 이를 해외 동지들에게 알리고 국내의 정세를 감안한 새로운 독립운동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919년 2월 9일 아들 규룡을 데리고 두 번째 망명길에 오릅니다. 목적지는 베이징이었습니다. 또 떠났다! 예. 3.1운동이 있은 직후 이회영은 이시영, 이동영, 조항구 등과 논의한 끝에 상하이로 갔습니다. 또 떠났다! 상하이에 있던 독립운동가들은 인물 중심의 단결을 주장하며 일제 통치에 조직적으로 저항하기 위한 기관이 필요하다며 임시정부를 조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회영은 여기에 반대합니다. 이회영은 일찍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웅이 건설한 나라는 길이 가지 못하되
국민이 합동하여 세운 국가는 운명이 장구하다. 우리 민족이 요구하는 인물은 나폴레옹이나 제갈공명 같은 영웅이나 대군략가가 아니라 개인의 천직을 대하는 자, 사회의 책임을 행하는 자,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자, 이렇게 이런 자들이다.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이혜영에게 인물 중심의 단결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는 인물 중심 단결론은 인물을 신격화, 우상화하는 결과를 낳고 종래, 3개나 4개파가 대립, 분열, 알력해온 파벌 가운데서 어느 인물을 중심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해 생각했을 때 실현 불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그는 임시정부 수립도 반대를 했습니다. 이회영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임시정부가 아니라 독립운동 총본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를 조직하게 되면 지위와 권력을 두고 서로 다투게 되는 분규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회영 하면 떠오르는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회영이 생각하는 아나키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회영은 자신이 아끼던 동지 시야 김종진과의 대화에서 아나키즘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의식적으로 무정부주의자가 되었다거나 무정부주의로 사상을 전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우리나라의 독립에 관하여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나의 생각과 방법이 현대 사상의 견지에서 보면 무정부주의자들이 주창하는 것과 상통하기 때문에 남들이 그렇게 보는 것이다. 권력의 집중을 피하고 분권적인 지방자치제를 확립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연합으로서 중앙정부 정치기구를 구성하며 경제건설에서는 재산의 사회성에 비추어 일체 재산은 사회화를 원칙으로 하고 경제의 운영과 합리화를 꾀해야 한다. 이것은 공산주의와는 달리 획일성을 띌 필요는 없으니 그 민족의 습성과 전통, 문화적, 경제적 실정에 맞추면서도 그 기본 원리를 살려나가면 되지 않겠는가. 이게 전형적인 아주 진보적인, 지금도 이런 생각이 쉽지가 않잖아요. 네. 아나키즘은 뭐 그런 거고, 아까 김종진과의 대화를 했는데, 우당이 김종진을 되게 아꼈는데, 김종진은 백야 김자진하고 일가입니다. 네. 어쨌든 그랬고, 아까 인물 중심 단결론을 굉장히 싫어했다 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나중에 임정이 분열되는 거 보면, 우당 선생의 말이 들어맞은 거죠, 그대로. 네. 네. 그리고 지금 나왔던 이 이회영 선생의 여러 얘기들이 21세기 2015년을 사는 우리나라 정치권과 야당에도 주는 메시지가 매우 많은 것 같아요. 그럼요. 자, 다시 우리 얘기를 한번 돌아갑시다. 임시정부에 반대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대세는 이미 임시정부 조직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회영이 끊임없이 반대했지만 돌아오는 이야기는 이회영 명문가 출신으로 조선 왕조를 부활하려고 임정 반대하는 거 아니야? 양반이니까. 혹은 이회영이 임시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해서 반대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뿐이었습니다. 보직 못 받을까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도 이런 식의 시선이 나온다는 것도 참 웃기네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래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 그럼요. 그리고 본심은 아무리 모르는 채 좋은 뜻을 시작을 해도 안 돼. 사람이 모이면 말이 많아요. 우리한테 악플 달리는 거 봐요. 좋은 뜻을 하면 뭐해. 자, 결국 임시정부는 이회영이 우려했던 내분의 길을 걷습니다.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임시정부를 이끌 국무총리 선출부터 잡음이 터진 것입니다. 신채호는 박용만을 추천하고 조상은 박용효를 추천하고 김동삼은 이상재를 추천하고 현창호는 신채호를 추천하고 여운형은 안창호를 추천하고 신성우는 이동영을 추천하고 이영근은 김규식을 추천하고 현수는 이회영을 추천하고 추천하였습니다. 모두 부결됐습니다. 후보가 너무 많은데? 기호파 서우파의 대결도 심화되었습니다. 결국 기호파의 대표주자 이승만이 초대 국무총리로 선출됩니다. 이건 이승만 특집에서 우리가 했죠. 개싸움 끝에 개를 뽑았네요. 자. 이승만이 선출되자 신채호는 이승만의 위임 통치 청원 경력을 말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미국에 들어앉아 외국의 위임 통치나 청원하는 이승만을 어떻게 수반으로 삼을 수 있단 말이오. 따지고 보면 이승만은 이완용보다 더 큰 역적이오. 이완용 등은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아직 우리나라를 찾기도 전에 잊지도 않은 나라를 팔아먹은 거 아니오.
단재 선생이 정확히 맞죠. 뭐 이승만 특집에서도 우리가 했습니다만은 신채호 선생의 일갈 이완용 있는 나라 팔아가지고 이승만은 없는 나라를 팔아. 내가 볼 때 그때 그 방송에서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죽지도 않은 경제 죽여서 살리자고 얘기하는. 그래. 이미 경제 있는데 뭘 또 창조해서 경제를 그래서 골프장인가? 대한민국 국모는 모현숙이고 대한민국 국부는 매논이고 명언들 막 튀어나오죠. 네. 이승만 특집도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네, 재밌습니다. 네. 자, 이회영은 자신의 예측대로 임정의 분란이 가속되고 독립운동가들의 독립운동에 대한 몰이해의 분노를 느끼며 자신이 임정의 국무원장에 추대된 것도 뿌리치고 베이징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추대가 됐었어요? 예. 원래 근데 벼슬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또 임정도 반대했었고. 같은 시기 한성에서 한성 임시정부가 선포되고 독립운동가들은 또 한 번 분열에 휩싸입니다. 이런 임시정부의 알력 싸움 속에 많은 청년들은 독립운동에 실망해서 독립운동 진열에서 이탈하여 일부는 러시아 숭배자로 일부는 사회주의자로 돌아섰습니다. 장준하 선생도 여기에 실망해갖고 네. 원로들 앞에서 막 그렇게 한번 얘기했잖아. 소리 막 큰 소리 쳤잖아요. 나는 차라리 일본군에 들어가서 여기를 폭격하고 싶다고 막 그렇게 얘기했죠. 그만큼 당시 임정의 분열 심했다. 뭐 지금의 하나랑 다를 바 없어요. 야, 너도 저기 전당대회 가서 폭격하고 싶다고 얘기해. 내가 뭐라고 당원도 아닌데. 나 옛날 당원이었는데 오늘 돌아다니 꼬집어 잘렸던 것 같은데. 그래? 잘렸더라고. 제가 내가 당원인지 언제 알았냐면 예비군 훈련을 내가 그 학원 때문에 한 3번인가 빼먹었어.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조사받아야 돼, 경찰서 가서. 그래?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벌금 내고 또 가야 돼, 훈련을. 돌아버리는 아니, 거지. 예비군을 안 가면 그 지명수배도 떨어져요. 지명수배가 아니고. 기소 중징가? 기소 중징 떨어지지. 그런 거 떨어져요. 그래, 기소 중징 제 친구 그랬었거든. 떨어져. 그래가지고 조사받으러 갔는데, 경찰이. 따라잡아. 민주당 당원이네요, 그러더라고. 야, 안동에서 받았을 거 아니야, 그때. 만나서 받았지. 안동에서 민주당 당원 진짜 무슨 천연기념물도 아니고. 그치. 흔치 않은데. 그때 아마 민주당 그 대선 후보 경선 노무현하고 누가 붙었지? 이인재하고 붙었을 때. 네. 그때 아마 내가 가입했을 거야, 당원에. 당원에 가입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몇 년 전인가? 아직 있나? 하고 찾아봤는데 없더라고. 이제 안 돼. 명단에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너 당원도 아닌데 내가 왜 지들이 처음 막아든 말든 관심 없어. 자, 어쨌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실망해서 돌아섰습니다. 또 공산주의자들은 이회영을 공산당에 입당시키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민족 지정의 분열을 본 이회영도 공산주의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마침 러시아를 순방하고 돌아온 조소왕에게 이회영은 지금 사회주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묻고 그 실상을 들었습니다. 조소왕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내린 결론은 공산주의에 대한 회의였습니다. 그 냉혹 무자비한 독재 정치가 과연 만인에게 빈부의 차이가 없는 균등한 생활을 보장한다는 이상을 성취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처럼 자유가 없는 인간 생활이 가능할까? 그리고 인간 생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까? 그들이 말하는 평등 생활이 하루에 3끼밥을 균등히 주는 감옥 생활과 무엇이 다른가? 그러한 독재권을 장악하고 인민을 지배하는 정치는 옛날의 절대왕권의 정치보다도 더 심한 폭력 정치이니 그러한 사회에 평등이 있을 수 없으며 마치 새 왕조가 세워지면 전날의 천민이 귀족이 되듯이 신흥 지배계급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야,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맞죠. 정확히 보셨네요. 1920년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1920년대에요. 그 지식인들이 공산주의에 빠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했다 그랬거든요. 네. 정말 유토피아 아니야. 근데 네. 딱 들어보니까 그거 안 되는데. 그게 저거 말이 돼? 3대 셌으면 나오겠는데. 그렇죠. 그거야. 그게 무슨 평등이야. 그 자유가 없는 평등이 가능해? 어차피 근데- 권력은 지네끼리 해먹는 거고. 그럼. 야, 근데 이 말 정말 인상적이다. 어떤 거야? 평등 생활이 하루에 3끼밥을 균등히 주는 것이면 감옥 생활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까요. 이야, 대단한 정치적 식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겠습니다. 자, 한편 임정에 불만이 있던 베이징에 집결한 독립운동가들은 무력으로 일제와 싸우자는 목표 아래 군사통일회의라는 연합기구를 결성하였습니다. 이 단체는 상해 임시정부를 부정하면서 대조선공화국의 수립을 선언하고 대통령의 이상용 총사령관의 박용만을 임명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김창숙,
김원봉도 참여하였습니다. 다 우리 방송했던 분들이에요. 네. 또한 1920년 여름에는 단장 박용만, 부단장 김창숙, 총무 신철을 중심으로 보합단도 결성되었습니다. 이 모든 단체들은 임정의 간부직을 거절하고 베이징으로 돌아온 이회영에게 자신들과 같이 일을 하자고 요청을 했지만 이회영은 모두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의 분열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승만의 외교 중심 독립론에 반대하면서 무력 투쟁을 외쳐 오랫동안 이승만과 대립했던 박용만은 여러 차례 이회영을 찾아와서 이승만, 안창호 등을 격렬하게 비난하면서 자신과 함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회영은 그런 박용만을 오히려 꾸짖었습니다. 그대의 운동이론으로 본다면 운동 조직으로서 정부라는 형태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들이 마음에 안이 맞는다는 것이니 그것은 피차에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 몇 개인이 자기의 마음에 안 맞는다 하여 정부를 배격하는 것은 냉정한 이성적 판단을 잃은 한갓 감정적 행동일 뿐 아니겠는가? 야, 박용만. 네 이승만 싫어하는 거지. 이승만도 너 싫어해. 너 사람 싫어서 그런 거지 정부 형태가 싫은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마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야. 내가 볼 때 박용만 선생도 뭐 그랬겠지. 이영선 찾아가서 뭐라고? 임시정부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임시정부 안 좋아요. 저렇게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야, 따져봐. 너 진짜 싫어하는 게 뭐야? 살살 그러니까. 나 이승만 싫어! 이걸로 간 거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진보를 지향하고, 민주를 지향하고, 이런 거 싫어하지 않아! 아나? 문재인은 싫을 뿐이야! 지금 그거잖아요! 아니야? 뭐가 달라? 똑같은 거지, 씨. 자, 북경에 임정을 반대하는 독립운동가들이 모이게 되자 임시정부는 박찬익을 특사로 파견해서 이들을 설득했고 약 반년간에 걸친 설득 끝에 이시영, 이동영, 조항구 등은 1923년경 상하이로 돌아갔으나 이회영과 신치호만은 끝내 상하이행을 거부했습니다. 북경에 남아있던 이회영의 집엔 항상 사람들로 들끓었습니다. 북경을 방문하는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일단 이회영의 집에 모여들었습니다. 임정은 지역으로, 인물로, 또 이념으로 갈려서 싸웠지만 이회영의 집에는 민족주의자도 공산주의자도 아나키스트들도 오로지 반일 사상이 있는 사람이면 모두 모여 토론하고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개중에는 19살 소년 시문도 있었습니다. 선생은 나를 막내 아들만큼이나 기여해 주셨다. 이따금 쇠고기를 사다가 볶아놓고 겸상을 해서 잡수시면서 어서 먹어 집 생각 말고 하시다가도 내가 전골 냄비에 밥을 푹 쏟아서 탐스럽게 먹는 것을 보고는 옳지 사내 숙기가 그만을 해야지 하시고 여간 만족해 하시는 것이 아니었다. 2달 만에 식비가 와서 나는 우당 댁을 떠나서 동탄 페루에 있는 공으로 갔다. 허구한 날 돼지기름에 들볶아주는 음식에 비위가 뒤집혀서 조반을 그대로 내보낸 어느 날 아침이었다. 뜻밖의 양털을 받친 마괴를 입고 모발이 반백이 된 노신산분이 양차를 타고 와서 나를 신방하였다. 우당 선생이었다. 나는 어찌나 반가운지 한 다름에 뛰어나가서 벽돌 바닥에 두 손을 짚고 공손히 조선절을 하였다. 선생은 내 손에 조그마한 항아리를 건넸고 내 손에 옮겨 들린 그 조그만 항아리에서는 시큼한 통김치 냄새가 끼쳤다. 우당 선생이, 좀 마음이 따뜻한 남자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보다 한 40살 어리잖아. 예. 40살은 청년에게 아들이 뭐야, 손잡벌이지, 옛날 같으면. 근데 겸상을 했다는 거. 겸상을 하면서, 밥 먹어. 어유 그렇지. 밥 그렇게 푹푹 퍼먹어야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김치나 먹어. 그러니까, 제가, 시문이 분명히 저거 속이 뒤집어질 거야, 지금. 한국 음식 먹고 싶어서. 네. 그치. 직접 김치를 싸가지고 찾아가서 주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야, 그거 얼마나 맛있어. 그러니까. 아니 중국 음식이 또 하루 이틀 먹으면 어떻게 버틸 수 있는데 또 오래 먹으면은 특히나 이제 지금이야 이제 좀 표준화 됐으니까 이제 외국 사람 입맛에서 맞는 음식이 나오겠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어딨어. 또 민가에서 그냥 돼지 기름으로 볶는 음식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해외에서 이렇게 있으면요, 진짜 김치가 그렇게 땡기긴 하나 봐요. 예전에 우리 담당 교수님이 지금이야 뭐 김치 구하기 어렵지 않죠. 근데 그때 이제 맨체스터 대학에 유학을 하셨는데 이분이 유학을 하는 동안 김치를 못 먹으니까 미치겠는 거야. 그러다 어느 날 집에서 김치를 보냈는데 김치만 온 게 아니고 경찰이 같이 왔어요.
경찰이 그 김치를 들고 온 거야. 들고 와서는 이게 그때는 지금 진공 포장이 되잖아. 진공 포장이 안 되니까 비행기 실어서 보냈더니 기압차를 못 이기고 하여 터진 거예요. 터질 그래서 수 있지. 경찰이 같이 왔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손님이 이회영 선생 집으로 끊임없이 찾아오니 이회영 선생 댁의 가세는 점점 기울어져 갔습니다. 그럼 맨날 손님들이 와 있는데. 식구들이 입고 먹을 것도 없었다고 그래요. 한 달에 들어가는 쌀만 해도 10가마가 넘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독립운동가들에게 밥값을 받을 수는 또 없잖아요. 10감하면 약 어느 정도 먹는 거냐? 몰라. 나 그 개념이 없다. 가마, 쌀 가마, 한 가마 80kg잖아. 그러면 800kg를 먹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지금. 어디 저기 구단에서 밥 먹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구단이나 아니면 씨름 선수들. 예. 이러다 보니 중국 가게의 외상까지 늘어났습니다. 외상은 2,000원에서 3,000원으로 늘어나 도저히 갚을 방법이 없었다고 그래요. 중국 상인 중에는 이회영이 독립운동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외상값을 탕감해준 사람도 있었으나 빚독촉을 가해오는 상인도 있었습니다. 빨리 갚으라 해. 또 중국 사람들이 이런 돈 관계는 또 이렇게 칼같잖아요. 아니 이거는 중국 상인을 욕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 역시. 근데 외상했으면 빨리빨리 갚아야지. 네. 빚 있으면 빨리빨리 갚고. 자, 우당의 둘째 딸 이규숙과 넷째 아들 이규창은 중국 상인에게 갖은 욕설과 구타까지 당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서 봐서 안타까운 게 이 양반이 돈이 없었던 사람도 아니고 조선 원래 최고의 부자였는데 부자였잖아요. 독립운동하다고 재산 다 털어먹고 여기 가서 이런 가족들까지 이런 수모를 당하게 해야 되니까 그게 가슴 아픈 거죠. 그렇죠. 우당의 아내 이은숙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2년간은 그럭저럭 손님 대접과 만세소동에 동지들이 사업비와 생활비를 겸하여 혹 보내주더니 그나마 3, 4년 후에는 단 1푼 보내는 이 없었다. 외놈들의 세력은 점점 높아 북경까지 뻗치고 우리가 바라는 희망은 날로 사라지니 어느 인간이 이를 알아 알뜰히 보살펴주리요. 내 지금도 역력히 생각나느니 그때는 정말 뵙기 딱하고 가엾으시지 하루 잘해야 일중씩이나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절화하기를 한 달이면 반이 넘으니 생불여사로다. 노소 없이 형용이 초췌한 중에 노인이 어찌 견디리요.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 아픈 일이다. 일종식은 하루에 한 번만 식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졸라라 그러고 하는 것은 끈을 쩔자니까. 그러니까 불을 떼가지고 그렇지. 밥을 해먹어야 되는데 불이 꺼져 있는 날들이 많았다는 거죠. 개새끼야 그게 아니고 씨. 아니요? 난방을 안 했다는 거지 난방을. 난방? 그러니까 엄청 추운 겨울에 전화를 한 달이 반이 넘는데 냉골에 그냥 노인이 잔 거예요. 추운데. 그러니까 얼마나 젊은 사람도 아니고. 아이 그럼요. 그리고 생불여사는 살아있을 때 죽은 것이나 늘 다를 바 없다. 그렇죠. 그 아픔을 얘기했던 겁니다. 아내로서. 네. 1923년경에 베이징에서는 이회영의 둘째 형 이석영의 아들 규준, 이회영의 아들 규학, 그리고 이성춘 등 청년들이 유자명과 협의하여 다물단을 조직하였습니다. 김다라를 처단했던 그 다물단이었어요. 예전에 그 세작 김다라를 처단했던. 했던. 네. 기말란 형부. 이규준, 이석영의 아들 이규준이 김다라의 딸 김유옥과 친한 이규숙을 통해 집안 사정을 탐지한 뒤, 자, 이규숙은 이회영 선생의 딸입니다. 동지들과 함께 결행한 거사가 바로 김다라 처단이었죠. 약산 특집에서 했습니다. 네. 이 일로 인해서 이규숙이 중국 공안국에 연행되어 조사받고 근 1년간 구류되었고 이회영도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이징 거처에는 신채호는 물론이고 김원봉, 유자명, 백정기, 정화암 등도 자주 드나들었는데요. 이분도 이제 거의 이제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들이죠. 이회영은 이들과 교류하면서 아나키즘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1924년 4월 말에는 이을규, 백정기, 유자명, 정현섭 등과 함께 제중국 조선 무정부주의자 연맹을 결성하고 기관지 정의공보를 발간했다고 합니다. 정현섭이 정하암입니다. 정의공보는 민족주의 진영 내 파벌주의를 비판하고 공산주의와 흥사단의 무실역행론도 비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중국 조선무정부주의자 연맹은 곧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고 모두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당시 이회영은 김다라 처형권까지 겹쳐서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회영 모습 김창숙 선생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루는 내가 우당을 집으로 찾아가서 함께 공원에 나가 바람이나 쐬자고 청하였더니 거절하였다. 그의 얼굴을 살펴보니 잠옷 초췌한 빛이 역력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해서 그의 아들 규학에게 물었더니 규학이 대답하기를 이틀 동안 밥을 짓지 못하였고 의복도 모두 전당포에 잡혔습니다. 아버지께서 문 밖에 나서지 않으려는 것은 입고 나갈 옷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여 나는 깜짝 놀라 주머니를 털어 땔감과 식량을 사오고 전당포에 잡힌 옷도 찾아오게 하였다. 이윽고 규학이 의복을 들고 와서 올리니 우당은 이것은 심산 선생한테서 나온 것이 아니냐라고 하기에 나도 선생이 나한테 실정을 말씀하지 않다니 원망스럽소이다 하고 서로 한바탕 웃어 제꼈다. 그로부터 우위가 날로 더욱 친밀해졌다. 뭐 독립운동가들 뭐 최고의 독립운동가들 아닙니까? 심산 네, 선생하고 네. 우당 선생은 두 사람들이 의기를 이렇게 참 어려울 때 같이 도와주는 거죠. 두 양반 정말 진정한 선비들의 만난 모습이래요. 그래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계속 지금 우당 선생이 돈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렵게 네. 좀 살아갖고. 아니, 입고 나갈 옷이 없어. 왜? 옷까지 다 재펴먹었으니까. 그렇죠. 어려워도 이렇게 어려울 수가 없고. 그렇죠.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아까는 그 우당 선생이 직접 국내로 가서 독립자금을 모금 하려고 그랬는데, 네. 이번엔 자기 아내를 보냅니다. 독립자금을 좀 모아서 오라고, 보내는데, 그 보낸 이야기는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이게 참 좋아요. 이 마가 남자한테 참 좋습니다. 아, 그래? 아, 제가요, 사실 건강 음식 같은 거 잘 안 챙겨 먹는데, 20대 초반부터 늘 이렇게 목욕탕 가면 늘 먹던 게, 그때는 말을 쉽게 못 구하고, 목욕탕 가면 시키면 나왔어. 막 갈아가지고. 우유하고 해서 4,000원 받더라고요. 몸에 좋대요. 좋아요. 그리고 우리 콘서트 때나 그런데 상품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그런데 뭐 아닌가? 첫 번째 콘서트에 후원을 해줬지. 이게 그 팀이야? 이 개새끼가. 별로 친하지 않은데, 네. 친구인데, 우리 재수씨, 진짜, 재수씨가 녹음해줬거든? 근데, 너무 또박또박했다. 아니, 불쌍한 사람이야. 왜요? 재수씨네 집이 존나 잘 살아. 친정이. 존나 부자야. 근데 왜 불쌍해? 이 새끼한테 시집와서 좆됐지. 원래 진짜, 좆됐어.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래가 좆대, 안 됐다 그랬는데, 이번에 또, 몇 개월 전에 말입니다. 얘 농산 그 창고에, 쌓아놓은 창고에 불이 나가지고. 근데 홀딱 다 터져 먹었어. 장사하는 집은 불나면은 나중에 대박 나요. 아니, 그렇게 말하는데. 네. 하나도 없어졌다니까. 야, 그러면 어쩌냐? 지금 여기서 광고하면 어떻게 해? 있어? 그래가지고, 어. 이거 한 6개월 지났지. 그래서, 야, 내가 네 도움을 안 받으려 했는데, 저희 방법이 없다 그러더라고. 아니, 내 도움 받고 지랄이고, 광고비 내놔, 이 개새끼야. 그래서, 광고비 받고 정식으로 하는 건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지금 판단하셔서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면 드시면 되고, 아까 얘기했지만 갈아서 드셔도 되고, 또 그냥 구워서 드셔도 되고. 네. 그 마의 점액질이 좀 거부감이 많으신데요. 고기에 좀 거부감이 있으시면 다른 조리 방법으로 드셔도 됩니다. 끈적끈적하지. 그리고 유신한 성분인데 그게 사람 몸에 그렇게 좋아요. 마에 알레르기 반응 나오신 분도 계셔. 간지럽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마 알레르기 있어. 난 안 먹는데, 근데 그 몸에 정말 좋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안동 참마가, 안동이 말이죠. 그 소비도시거든, 대표적인. 공장이 없잖아. 그러니까 맨날 그냥 소비만 했었는데, 이 참마를 개발하고서 대박, 시 자체에, 그 뭐라 그래. 특산품이야 이게? 돌아가는 게, 시가 너무 좋아졌어. 참마가 많이 팔림으로 해서. 안동의 특산품으로 좀 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마 많이 시켜서 드시고. 술 좋아하시고 이런 분들은 정말 강추입니다. 근데 이 부인분께서 녹음하신 거네. 예전에 겨울 날씨 때문에 누가 창원 시민 여자분 한 분이 얘기했던 게 있어요. 예전에는 사투리 안 쓰려고 노력하는 거지. 했는데 너무 좋아요. 그렇게 나왔던 게 생각이 딱 나는 거야. 그래서 아까 광고 듣다가 빵 터진 거야? 그래서 빵 터진 거예요. 예. 난 사실 우리 친구 와이프 본 적은 없어요. 본 적은 없고, 남편 잘못 만나서 정말 개고생했다고 생각하고, 이 새끼는 양아치거든. 양아치. 하여튼 그래서 원래, 양아치들이
또 그렇게 해서 갱생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는 뭐 완전 양아치였지만 이제 뭐 아주 뭐 가정도 생각 생기고 왔으니까. 애도 있고 열심히 이제 대한민국 남자 애들 불쌍한 거야 진짜. 왜? 이 그 가정에 대한 어깨에 어떤 무게감이 있어 가장이라는. 너 눈에 갑자기 충혈된다 눈이. 힘들어. 아니 근데 자 그러면 저 어떻게 들어가야죠? 자 포털에? 포털에서 안동 참마 농산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는요 andong-ma.kr 안동-ma.kr입니다. 여기서 다시는 바예요, 바. 이렇게 줄 긋는 거예요. 찍. 예. 그리고 전화번호는 010-6535-7115 010-6535-7115입니다. 나는 마 되게 좋아해서 시켜 먹는데 돈 주고 내가 사쳐 먹어요 개새끼야. 그러니까 이 작가 친구로 전화하면 좀 더 주려나? 조금 뭐 싸게 해주겠지. 뭐. 그래? 해봐야겠다. 아니 EJ라고 말씀하시면 아마 싸게 좀 줄 겁니다. 그거 뭐 나랑 얘기하는 거고 그거는. 그니까 다른 왜 안동에 참마 농산이 많거든. 근데 EJ라고 얘기해주면 다른 그러니까 정가보다 약간 싸게 준다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 저기 신혼이시거나 조금 약간 권태기가 있으신 분들, 저희 와이프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고 꼭 아침에 요구르트랑 우유에 말을 갈아가지고 일단 먹여놓으세요. 먹여놓고도 말을 안 들으면 그때 욕을 하세요 남편들을. 자 알겠습니다. 자 강강 거기까지 하고 근데 저번 주 광고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왜 우리의 지분 고치시는 분 네. 문자가 폭주했답니다. 근데 뭐 지분 고치겠다는 전화는 없고. 그럼 어떤 전화가 왔대요? 이제 힘내시라고 축하드린다고 뭐 이런 전화고 저한테 이제 고맙다고 그 와이프분하고 아들이 이제 사진 둘이 같이 사진 찍어 보내줬더라고. 근데 얼마나 아들이 잘할까. 이제 괜찮아 건강해. 딱 보는 순간 건강하더라고. 근데 산모분도 건강하고 아들도 건강하고 너무 좀 그 보는 순간 저도 짠했는데 아마 듣는 분들이 많이 짠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자 보내서 아이고 힘내시라고 그러고 지금 당장 지분 고칠 생각은 없지만은 언젠가 고칠 일이 있으면은 당신한테 연락하겠다라고 많이 보냈대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게 뭐 우리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정이죠.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뭐 조각내 중고차도 있고 뭐 보험하시는 분도 있고 저 2층집 컴퓨터도 있고 근데 사실은 그렇잖아. 자 EJ에서 2층집 컴퓨터를 광고를 했어. 근데 EJ에서 광고했으니까 컴퓨터 바꿔야지? 이런 거 아니잖아. 아니죠. 그렇죠. 바꿀 때 바꿀 거 아니야. 다만 옛날에 내 컴퓨터 바꿀 때가 됐는데 옛날에 이왕이면 2층집 EJ에서 2층집 해줬지? 그렇게 한번 해서 전화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당장 지분 고치는 거 전화 안 올 거예요. 그렇잖아. 네. 그렇지만 언젠가는 바꿀 일이 있으면 저는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정말 따뜻한 연대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분도 우리한테 제가 분명히 이거 수익 없으니까 광고하지 마시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도 좋다. 니들 저 후원이라도 써라.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우리 응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넌 이런 거 보면서 정말 따뜻함을 느꼈어요. 보수에 이런 게 있어? 없지. 없잖아. 보수는 경쟁에서 무조건 이기는 거 아니야. 그렇죠. 저는 감사한 게 그런 문자들이 전부 다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이제 지방에서 일하고 계신데요. 지방 일하고 계시는데 문자가 계속 이제 와가지고 확인을 못했다가 이제 숙소 가서 이제 확인했다 그러더라고. 확인하고 이제 이분이 지방에서 일 끝나면은 이제 상주로 가시겠죠. 네. 집에 가면 이제 아내분 또 아이한테 보여주겠지 이 문자를. 그러면 서로 기뻐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응원해준 사람들이 야 이렇게 전국에 있다. 우리 좀 더 열심히 하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 네. 좀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그렇고 다시 이제 우리 방송으로 돌아와가지고. 자, 1925년 여름 이회영 선생은 자금난을 타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인 이은숙을 밀사로 국내로 보냅니다. 그러나 이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될지 이회영 선생도 이은숙 여사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참 누가 알았겠어요. 이게 마지막이라는 것을. 결국은 이때 이별이 마지막으로 되고 뭐 이회영 선생은 돌아가시고 한 번도 이 이후로 한 번도 보지 못한 거죠 남편을. 자 이때 그 심정을 이윤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별하고 나올 때 가군께서 내가 떠나는 걸 보지 않으시려고 그러셨던지 현숙이 7세라 엄마를 따라 나서는 걸 저의 부친께서 데리고 들어가며 달래시기를 네 어머니는 속히 다녀올 것이고 제 과자 사고 네 비단 호텔 가져올 거다 하며 달래시던 말씀 지금도 역력하다. 슬프다. 이날이 우리 부부 천고 연결이 될 줄 알았으면 생사간에 같이 있지 이 길을 왜 택했으리요.
아니, 그러면 가족이라는 게 보면 같이 있어야 가족 아니에요? 그렇죠. 같이 있다고 해서 가족이잖아요. 헤어질 것 같았으면 이런 선택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언젠가 만나는 게 가족 아니에요. 그걸로 이제 밀사로 보냈던 거고, 우리 남편이 독립운동하는데 돈이 없어. 내가 고국에 가갖고, 저 고국에 있는, 있는 사람들, 결이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해갖고, 돈을 모아가지고, 중국으로 다시 와야지. 이 생각으로 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결국은 이제 헤어졌으니까,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은, 이 길을 왜 택하느냐, 얘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데, 혹시 이 방송을 들으는 여러분들께서, 기러기 이런 거 생각하시면,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건 누굴 위해서 합니까, 그걸? 자식 위해서요? 누굴 위해서? 전혀 그 필요 없는 거예요. 가족의 가짜는 집 가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 왜 희생해? 그 희생이 아니에요. 그 와이프랑 자식들이 외국으로 나가가지고, 아버지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가족의 분열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늘 같이 있어야 됩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같이 있어야 가족이지. 그래? 그럼요. 알았어. 전 절대 그런 걸 안 합니다. 국내로 돌아온 이윤숙을 반기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윤숙이 귀국한 1925년 무렵에 국내의 독립운동 의지는 크게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도 많은 이가 변절의 길을 걸었습니다. 3.1운동 이후에도 별반 바뀌는 모습이 보이지 않자 국민들은 독립에 대한 의지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연 독립 자금을 모으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윤숙은 국내에 잠입을 할 때 이미 임신을 한 몸이었습니다. 이듬해 남편 없는 신세의 그 아들을 낳으니 그가 바로 아버지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유복자로 태어난 막내 이규동입니다. 이 이규동의 아들이 이종걸 의원입니다. 종걸이 형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복자인 거죠. 이제 뱃속에 있었는 거를, 국내 와서 이제 낳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한 번도 아버지 얼굴을 보지를 못했어요. 이규동은 아버지 얼굴 보지 못했고, 아버지는 중국에서 돌아가셨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규동이 낳은 자식이 이제 이종걸 의원이 되는 건데, 이규동을 낳은 후 이윤숙의 생활은 더 궁핍해 갔습니다. 남편에게 독립 자금을 보내기는커녕 자신의 호구지책을 감당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이윤숙은 동아일보 사장이었던 김성수의 동생 김현수가 경영하는 고무공장에서 여공 생활을 하기도 하고, 육아계, 그러니까 육아계 기생들인 데를 말하는 거죠. 육아계 기생들의 옷을 빨아주고 수선하는 일을 하면서 근근히 돈을 모아 푼돈이 남아 남편이 있는 중국으로 보냈습니다. 조선 최고의 갑부집, 조선 최고의 명문가 며느리가 이렇게 공장에서 노동을 하고 또 기생들의 옷을 빨아주고 옷감을 하면서, 이봐 규동이 엄마 내 옷 좀 빨아줘. 이봐 규동이 엄마 내 옷 좀 손질 좀 해줘. 이따 이랬어. 막 이런 대우를 다 받았을 거 아니야. 이게 독립운동가들의 아내의 숙명입니다. 이런 사정이니 부인을 고국에 보냈어도 우당의 형편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때의 상황에 대해 아들 이규창은 형수의 입을 빌리는 형식으로 이렇게 자서전에 적고 있습니다. 쌀이 없어 종일 밥을 못 짓고 밤이 다 되었다. 때마침 보름달이 중천에 떴는데 아버님께서는 시장하실 텐데 어디서 그런 기력이 나셨는지 처량하게 퉁소를 부셨다. 하도 처량하여 눈물이 저절로 난다며 퉁소를 부시니 사방은 고요하고 달빛은 찬란한데 밥을 못 먹어서 배는 고프고, 이런 처참한 광경과 슬픈 일이 어디 있겠는가. 시어머님도 안 계시는데 아버님 진지를 종일 못 해드리니 얼마나 죄송한가 생각을 했다. 근데 며느리도 자기도 굶고 있잖아. 그렇죠. 자기도 굶고 있잖아요. 밥이 없어, 쌀이 없어가지고. 네. 근데 일단 시아버지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시어머니도 안 계시고, 밥도 지금 못 차려드리고 며칠째 굶고 있는데, 또 우리 또 회영이 형이 퉁소를 또. 저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독립운동가들이 이유행의 퉁소소리를 듣고 다 눈물을 흘렸다고. 그러니까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뭐랄까요, 풍류를 잃지 않은 거야. 네. 풍류와 기계를 잃지 않은 그럼.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이런 거 유머, 풍류를 다 갖고 있었다니까. 뭐 풍류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나라 잃은 슬픔 혹은 부인을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라고 떠나보낸 그 아쉬움, 뭐 슬픔을, 여러 가지 있었겠죠. 그리움을 달래기 네. 위해서 퉁소를 불었을 수도 있고. 이회영은 1926년에 텐진으로 이주를 했으나 얼마 안 있다 텐진에서도 피신을 해야 했습니다. 1926년 12월 의열단이었던 나석주가 조선식산은행에 폭탄을 던지고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일본인 사원 6명을 총살을 한 뒤 일본인 경찰관들과 총격전을 벌이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때 나석주가 사용했던 권총은 우당이 유자명으로부터 받아 보관했던 것이므로 일제는 이회영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려면 약산 특집 다시 들으면 됩니다. 예. 이회영은 두 딸을 텐진의 빈민구제원에 맡기고 아들 이규창과 함께 걸어서 상하이로 수천리 길을 향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은 왜 이렇게 걸어? 아, 돈이 없으니까. 아, 마음 아프다. 야, 차비가 없으니까 걷는 예, 거지. 그렇죠. 예. 아유. 야, 어저께으면 두 딸을 저 빈민구조원에 맡기겠어요. 조선 최고의 갑부였던 명문가였던. 1931년 9월 일제가 만주를 점령함에 따라 중국 내의 항일 투쟁의 기운이 더욱 드높아갔고 이를 계기로 한중일 아나키스트들이 항일 구국 연맹이라는 공동 전선을 구축을 합니다. 이회영이 의장이 되고요. 열린 회의에는 정화암, 유자명, 백정기 등 한국인 7명과 왕아초, 화균실, 천리방 등 중국인 7명, 산호와 이스키 등 3명의 일본인 아나키스트들이 모였습니다. 항일 구국연맹은 프랑스 조개 밖에 중국 거리와 조개 안에 인쇄 공장과 미국상을 차려 일제의 눈을 속이고 비밀리에 행동을 했습니다. 적의 군경기관 및 수송기관의 조사와 파괴, 적의 요인 암살, 중국인 친일 분자 숙청 등의 행동 방침을 통한 이들은 맹렬한 활동을 전개를 했는데요. 이들은 흑색 공포단이라 불리면서 일제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이회영은 1930년 초반 일제의 만주 침략에 이어 상하이 점령 등 중일 전쟁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그동안 준비해온 조직을 결성하고 폭력 투쟁을 전개하여 일제에 타격을 주고 이를 통해 한중 항일 세력의 연대를 모색을 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흑색 공포단을 지휘하여 격렬한 항일 투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왕아초와 화균실이 1930년 5월 홍콩으로 도피를 하면서 흑색 공포단은 침체기로 빠져듭니다. 중국인들이 빠지면서 자금과 무기 조달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이에 이회영은 1930년 9월 중국의 아나키스트 지도자였던 오치위와 이석증을 만나 도움을 요청합니다. 두 사람과 이회영은 중국 제국주의의 만주 침략자 무토우 관동군 사령관을 암살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합니다. 만주는 중국 못지않게 한국하고도 이해관계가 깊고 더욱이 100만 교민이 살고 있으니 한국인들이 조그만 힘을 모아준다면 우리 중국으로서도 만주 문제 해결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요. 만약 한국인들이 만주에서도 상하이 홍콩 공원에서 윤봉길 의사가 일으킨 것과 같은 의거를 일으키며 광범위한 항일 전쟁을 펼쳐낼 수 있다면 장래 중국 정부로서도 당연히 만주를 한국인들의 자치구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처럼 물욕과 명예를 모르는 담백한 아나키스트들이 중심이 되어 온 힘을 기울일 결심이라면 우리가 장쉐량에게 연락해서 자금과 무기를 제공하도록 해줄 것이며 또 장쉐량 그 사람의 신복에게 만주에 남아있는 인물들에게 비밀 연락이 되게 알선해 주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회영 선생이 기쁘지 않을 수 없죠. 그렇죠. 장세랑이 장량입니다. 네. 근데 당신들 같은 사람 있으면 우리가 장량한테 얘기해갖고 당신 도와주겠다는 얘기야. 그것도 네. 만주에서.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게. 응? 그 이회영 선생이 처음에 출발한 게 만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회영 선생이 이 말 듣고 만주로 갈 걸 결심하는 거예요. 이로써 이회영은 자기 인생 마지막 불꽃을
만주에서 태우리라 결심하게 되는 그렇죠.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가 중국의 아나키스트들과 힘을 합쳐서 일본과 싸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구나 하고 기쁘게 그럼요. 가셨죠. 그러니까 어쨌든 만주는 뭐 일본이 통치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중국 내 그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 연결이 다니까. 그 사람들 도움 없으면 할 수가 없거든. 근데 이 사람들 도와준다잖아. 그러니까 이회영 선생 이때 한감이 넘은 나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70이 다 돼가는 나이였는데 내 마지막 불꽃을 만주에서 태워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만주에 가는 걸 결심하는 거죠. 1932년 11월 5일 이회영은 영국배 남창호를 타고 상해를 떠나 단신으로 만주로 향했습니다. 그는 여비를 아끼려고 제일 싼 4등 선실의 표를 끊었습니다. 배가 대련을 통과할 때 외적의 경비선 2척이 급히 남창호를 추격하여 정지 명령을 내리고 승선한 뒤에 대련 수상경찰서 경찰이 선생을 체포했습니다. 밀정의 밀고로 일경은 선생이 만주로 간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밀고자는 가슴 아프게도 이회영의 둘째 형, 이서경의 둘째 아들 이규소와 임시정부 요인 엄황섭의 처족과 연충렬이었습니다. 배신자네. 그렇죠. 이들은 나중 우당의 동지들인 남아한인연맹 단원들에게 잡혀서 처형당합니다. 자, 자기 가족들한테. 일제는 이회영을 체포한 뒤 70이 다 된 노인에게 모진 고문을 가하였습니다. 결국 선생은 고문으로 인해 순국을 하고 맙니다. 이중복은 자신의 책에서 당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악독한 고문에도 자기가 띄고 가는 용무에 대해서는 자백하지 않았기에 결국 허리가 부러지고 단근질에 피육이 불안되어 66세의 일생을 일기로 대련 유치장에서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 선생이 어느 날 어느 시에 운명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알려지지는 않았다. 자, 선생의 마지막 모습을 본 유일한 목격자인 이규숙. 이규숙도 딸이죠. 네. 아버지가 고문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1932년 11월 17일 창춘에 있던 딸 이규숙은 딸은 대련입니다. 예. 수상경찰서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황급히 대련으로 달려가니 선생은 수상경찰서에서 이미 숨이 멎어 있었습니다. 일본 경찰관들은 우당이 자살했다고 꾸며댔지만 이규숙은 아버지의 몸에 핏자국이 아롱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고문사했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안면을 확인하니 선혈이 낭자하였고 대포에도 선혈이 많이 묻어 있었던 것입니다. 대포는 그 중국인들이 있는 윗조거리를 네. 뜻합니다. 당시 우리 신문들은 이회영의 죽음을 자살로 표현했습니다. 동아일보 1932년 11월 24일자에는 유치장에서 삼로끈으로 자결하였다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기록은 당시 중앙일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중앙일보하고는 다른 겁니다. 다른 신문이죠. 지난 17일 새벽 대련 수상서 유치장에서 취조 중에 조선노인 한 명이 간방 창살에 내건 빨랫줄로 목을 메어 자살한 사건이 돌발해 그날 아침부터 대련 수상서는 당황한 빛을 띠어 긴장한 공기에 쌓였다. 지난 5일 상해로부터 입항한 영국배 남창호를 수상소에서 임검할 때 동서 고등계 도코시마 특무가 거동이 수상한 4등 선객 한 명을 발견하고 그의 주소, 성씨 등을 물어묻는 바 그는 산동성 제남의 양이라는 중국인이라고 하므로 동 특무는 그의 언어 행동이 중국인으로 간주하기 어려운 데다가 얼마 전부터 상해 천진방면에 불온 조선인의 책동을 엄계하여 오던 끝이므로 즉시 본서로 인치하여 엄중 취조한 결과 그는 조선 경북 출생의 이환광 67세라고 자칭하고 중국 각지를 굴러다니면서 무슨 청년당 기타 불온 조선인과 내황한 사실도 있는 것 같아서 동서에서는 중요 인물로 간주하고 계속 취조를 엄중히 하였던 바 그 후 취조에도 함구불언하였다. 여기 무슨 청년당은요 일제가 검열을 해가지고 원래 독립인데 독립자를 지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16일 밤에도 때마침 후쿠다 고등계 주임이 당직이었으므로 오후 11시까지 취조를 한 후 제2호 유치장에 구금하였던 바 17일 오전 5시 20분경 드디어 전기와 같이 자살한 것이다. 일제는 이렇게 자살했다고 이야기했고요. 일제의 발표를 바탕으로 우리 신문은 이렇게 실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우당 선생은 고문사했다는 겁니다. 1932년 11월 28일 새벽 시신은 화장되어서 위순에서 배편으로 장당군에 도착했습니다. 변영태, 송진우, 윤치호, 김성수, 여운형, 장덕수 등이 풍래 혁명가를 영접하여
노제를 지낸 뒤 선산인 경기도 개풍군 중면 송산리에 안장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파주입니다. 당시의 모습을 이윤숙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임신년 10월 25일에 여식 규숙이가 저의 부친 유해를 모시고 신경으로 왔다는 전보를 받았다. 그 이튿날 26일 오후 10시 급행차로가 규룡이가 신경으로 갔다. 저희 남매 실성 통곡 후에 유해를 모시고 임신년 11월 오전 5시 5분에 장단역에 도착한다는 전보를 받았다. 서울에서는 10월 29일에 이등년 씨, 유진태 씨 두 분이 장단역에 내려가서 유해가 도착되는 대로 임시 모실 곳을 정하려고 하였는데 악질 같은 외놈들도 그때는 동정심이 났는지 역전 넓은 창고를 빌려주어 그곳에다 연결식장을 배설하였다. 그렇듯 춘일같이 따뜻하던 일기가 가군 돌아가신 전보가 있으면서부터 춥기 시작했다. 29일 오후에 서울에서는 우리 모녀, 절하 사운 내외, 딸 셋, 생질, 시외 사촌 부자분, 손녀 내외와 가군 동지들과 옛 친구 50-60명 선생들이 장단역으로 내려갔다. 그날 오후부터 눈발이 날리면서 밤 초경이 되자 풍세가 심하여 어찌나 추운지 연결식장에 배설해놓은 병풍과 차일이 다 날아가 혼잡을 이루니 오호라 가군의 영혼이 원통하여 이같이 하신다고 여러분들이 더욱 슬퍼하시더라. 이윤숙 여사가 말한 가구는 이제 남편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날짜가 10월에 갔다 11월에 갔다 하는 것은 음력, 양력이 막 섞여서 그런 겁니다. 1945년 일제가 패망하고 만주로 망명을 갔던 우당의 일가는 고국으로 귀환을 합니다. 조선을 떠날 때 60명이 넘는 대가족과 6 형제가 망명을 했지만 형제 중 돌아온 이는 5째 이시영 단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형제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첫째, 이건영. 맏형인 이건영과 이건영의 둘째 아들인 이규면은 부자가 같이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병사를 했습니다. 이건영의 셋째 아들 이규우는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한 뒤 귀국을 해서 국군 공군 대위로 복무 중 한국전쟁 때 실종되었습니다. 구한말 평안도 관찰사를 역임했던 이건영은 추가가로 망명을 한 후 경학사 신흥 강습소 이 설립을 지원했었고요. 서당을 경영하면서 동포 자제들에게 민족 의식을 고취를 시켰으며 봉천 보안보 서탑대가에 거주하며 민족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9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를 했습니다. 둘째, 이석영. 6형제의 재산 중 거의 모든 재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이석영은 자신의 돈을 모두 독립운동 자금에 혼사하고 돈이 없어서 봉천, 천진, 북경, 상해 등 중국 각지를 홀로 떠돌아다니다가 상해에서 사망했습니다. 우리 600억이라 했지 않습니까? 600억 중에 599억은 이석영 거야. 이걸 다 바치고 자기는 돈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사망한 거예요. 그가 사망할 때는 일점의 혈육도 없어 궁핍이 너무 심해서 프랑스 조계의 공동묘지에도 묻히지 못하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중국인 공동묘지에 갖다 버리듯이 묻히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석영의 장남 이규주는 밀정 김다라와 박용만을 암살하고 한구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20대 나이에 요절했습니다. 둘째 규선은 숙부를 고발하고 그 죄를 죽음으로 대신했습니다. 이석영은 만주로 망명한 후 청소년들의 군사교육을 위해 이동영, 김창완 등과 함께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했으며 1912년에는 학교를 통하연 합리화로 옮길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경학사에 가담해서 한국의 자치활동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 후 상해로 건너가 계속 활동하다가 1934년 영면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1년 건국군장 애족장을 추서하였습니다.
자, 셋째 이철영을 봅시다. 만주 신흥학교에서 교장을 맡아 일하다가 봉천으로 옮긴 뒤 병이 도져 1924년 새 아들을 데리고 귀국해서 장단에서 살다가 이듬해인 1925년에 병사했습니다. 그는 1911년 4월에 삼원보의 한족의 자치기관인 경학사를 조직하고 사장에 취임하여 항무지 개척 사업을 벌였으며 이주 동포들의 정착과 생업지도 등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동부속으로 신흥 강습소를 설치하여 애국 청년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헌을 기리기 위하여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주소하였습니다. 넷째인 이혜영의 첫째 아들 규룡은 독립운동 후 조국으로 돌아왔다가 한국전쟁이 터지자 부산으로 피난가서 거기서 사망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 이규학은 사촌 이규준과 함께 밀정 암살에 가담을 했습니다. 셋째 아들 규창은 친일파 암살 사건으로 경찰에 체포, 13년의 징역을 살다가 광복뒤에 석방됐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초대 국정원장을 지냈던 이종찬은 이회영의 둘째 아들 이규학의 삼남이고 이종걸 의원은 막내 이규동의 장남입니다. 네, 그리고 여섯째 이호영을 봅시다. 이호영은 형들과 함께 만주로 갔다가 북경으로 넘어갔는데 이후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1933년에 이호영의 두 내외와 이호영의 두 아들 이규황, 이규준 가족 모두가 사망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는 1910년 12월 독립운동기지 건설과 군관학교 설립을 목적으로 만주로 이주한 뒤 신흥학교 운영에 전념하였고 1924년 북경에서 북경 한교 동지회를 조직하고 1925년에서 26년 다물단원으로 친일인사 처단과 함께 다물단에 재정과 무기를 지원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1925년 4월 다물단 단원으로 친일파 밀정 김다라 처단에 관여하였으며 1925년 말 중국 군민군 제1군장 악유준이 참모 신이키유 중계로 이호영에게 한인 장교 모집을 의뢰하자 이호영은 러시아 만주 중국 등지에서 한인들을 모집해서 악유준 군대로 입대시켰습니다. 이때 운동비로 받은 은 5,000원과 폭탄 20개를 다물단에 지원하였습니다. 정부는 고인의 공헌을 기려 201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주소하였습니다. 이호영 선생이 마지막으로 이제 건국훈장이 추서되면서 2012년에 굉장히 늦게 된 거죠. 네. 뭐 늦게 발견됐기 때문에 이 6형제 모두 어쨌든 국가에서 훈장을 주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종찬 전 의원도 얘기했고 이정골 의원도 얘기했지만 이회영의 친손자입니다. 반계도 아니고 네. 자신의 조상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다물단 이야기 나오고 김다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다라의 후손들은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한란 같은 경우는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아주 중요한 인사로서 중요한 요류 인사로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이회영의 육형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누구도 이회영의 육형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시영 정도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시영은 혼자 살아났지 않습니까? 광복 후에 대한민국의 부통령에 올랐습니다만은 결국 이승만과 대척점에 지면서 그의 말년도 그렇게 순탄치 않았다. 결국은 독립운동가의 자손으로서 이승만과 당연히 대립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시영의 말년도 그렇게 좋지 않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좋은 사람 얘기 좀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더 씁쓸합니다. 이런 분들 얘기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재산을 다 틀어서 이렇게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용 선생도 그렇고 이동영 선생도 그렇고 이동삼 선생도 그렇고 김구 선생은 안 그렇습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오히려 더 답답한 우리 한국 독립운동사가 아닌가. 자랑스럽긴 합니다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습니까, 이 박사님? 눈물 난다야. 네. 더 이상 길게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네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는 말 길게 안 하고, 잊지 않고, 우리 선조들이 독립운동을 했던 그 정신들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이제 우리의 현재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어떻게 만들어진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이 나라를 망가뜨리려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무엇인가를 권력을 내주고
돈을 내주는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면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뭐 가장들 자기 새끼들 생각합니다. 자기 그 와이프 생각하고요. 내가 지킬 게 이거밖에 없나? 왜? 너무 절망스러우니까 이거라도 지켜야겠지. 난 비겁하지만 이것만 지키고 살아도 나 용한 거 아닌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또 국가를 만드는 거잖아요. 아마 이분들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좀 큰 단위의 내 가족이라고 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라는 큰 집에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것 같고요. 우리 요즘 막 그런 얘기 합니다. 왜 우리는 일베가 창고를 하고 왜 저들이 원하는 대로 조종당하고 이렇게 살고 있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같이 살고 있다, 시대를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가족이라는 그런 공감의식이 점점 결여가 되고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름이 알려진 분들이 앞에 나서 이렇게 큰일 해줬을 때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내 가족만큼, 내 가족을 생각하는 거죠. 내 가족, 나중에 또 뭐 시간이 지나서 또 그 가족의 구성원들이 또 사회로 나가면 또 다른 가족을 구성하잖아요. 그 가족들이 모이는 게 대한민국이니까 우리가 내일이 아니라고, 내가 정치에 무관심한 게 나는 상관없어, 나는 당장 내일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큰 생각에서 내 아이와 내 와이프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우당 이회영 선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렇다고 비겁한 건 아니에요. 다만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조금씩은 노력을 해주면 조금씩은 나아지지 않을까. 그게 아마 우당 선생이 바랬던 그런 세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야, 우리가 아까 시사 문제 얘기하면서 강남에 있는 아파트 얘기를 했습니다. 우당 선생 이 얘기를 하면서 딱 비교가 되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느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일각에서는 우리 역사를 자꾸 안 가르치려고 그럽니다. 제대로 안 가르치려고. 자기들 이득을 위해서 그런 거겠죠. 우리 이제가 이런 방송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김대중 대 김영삼을 맨 처음에 썼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였거든요. 우리 근현대사를 제대로 알면요, 절대 보수를 찍을 수가 없어요. 지금의 새누리당한테 표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난 그거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제대로 알려주면 분명히 제대로 된 사회가 된다.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 정의가 이기는 사회가 온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역사를 알려주고 싶고, 그러니까 조선시대 역사, 고려시대 역사, 그게 아니에요. 우리 근현대사 역사, 삐뚤어진 근현대사 바로 알려주고 싶어서 이 방송을 했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이회영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걸 느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후손들에도 올바른 역사를, 인식을 좀 가르쳐 주셨으면 바람이고, 우리가 흔히 요즘에 강남 좌파라는 말을 쓰죠. 강남 좌파라는 말을 쓰면서 조롱을 해요. 저 새끼들은 지들은 잘 살면서 뭐 진보를 위하는 척, 서민을 위하는 척.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새누리당,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게 맞아. 나한테 이득이 오잖아. 그렇지. 그런데 강남 좌파들은 그거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야. 내가 돈이 많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서민을 도와주자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근데 그 사람들 조롱해요? 아니, 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외제 탓하면 안 돼요? 아파트 좋은 거 거기에 살면 안 됩니까? 그게 조롱받아야 될 겁니까, 그게? 오히려, 양심 있는 새끼네 칭찬해줘야지? 근데, 진보가 좀 잘 산다면 조롱해. 이게 뭐 어떻게 진보는 무조건 그거 뭐, 손가락 빨고 살아야 됩니까? 우당 이회영 선생 같은 게 진정한 진보주의자예요. 진정한 선비예요. 그 많던 재산이 있었던, 그걸 다 넘기고 독립운동 희생한 사람 아닙니까? 저는 나라를 잃으면 지금 강남 좌파라고 불리던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그걸 그렇게 조롱하고, 보수엔 조롱할 수 있지만은, 같은 진보주의에서 그런 걸 조롱하면 안 되지. 근데 여러분들께서, 우당 이회영, 또 이들의 일가뿐만 아니고, 이상용 선생, 또 아까 정하암 선생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나키스트들. 그런 사람들의 일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 정하암 선생
우리 뭐 이상용 선생 이야기하면서 따로 한번 할까 이렇게 얘기했지만 네. 정함 선생도 따로 해도 재밌어요. 따로 재밌는 거 많고 오늘 뭐 방송에서 사실 뭐 제가 소개는 안 드렸지만 박열 선생이기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똑같은 아나키스트지. 그 박열과 그 아내 일본인 아내의 어떤 네.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줄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들 좀 소개시켜 달라고 많이 하시는데 제가 시간 나면은 꼭 여러분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약속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이제 다음 주면은 설 전 마지막 녹음 아닙니까? 거의 그렇죠. 마지막 정신 좀 녹음. 차려야겠다. 네. 어우. 설 전 마지막 녹음 때 하여튼 몇 개의 폭탄을 안겨드릴 걸 약속하면서 엔젤 펀딩 소개해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